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딱 1가구 1주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유망한 역세권의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으로 샀다가 그러다가 많이 오르면 파는 그런 전략이 이제 제일 좋다고 보는데, 뭐 강남이나 아니면 이 유망 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언제 사냐?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한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한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데 지금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죠.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1가구 1주택 갖고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처럼 뭐 한 100채 같은 거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리스크만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뭐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알레르기가 심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면 1가구 2주택자 75% 양도세 때리고요. 그리고 1가구 3주택자 82.5%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도 어느 정도 이제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인 과세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뭐 1가구 1주택 종부세 없앤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딱 1가구 1주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1가구 다주택은 어차피 리스크 해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올랐을 때는 또 팔리지도 않아요. 팔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세금을 그렇게 때리니까.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은 아무리 세금을 때린다 하더라도 9억까지는 양도세가 면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기본적으로 9억 전까지는 양도세가 면제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가는 게 낫고, 그래서 저는 뭐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유망한 역세권의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으로 샀다가 그러다가 많이 오르면 파는 그런 전략이 이제 제일 좋다고 보는데, 바닥을 보고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바닥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 늘어난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리고 그 거래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때서부터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내가 어느 지역에 뭘 사가지고 이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앞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부동산들 다 처분을 해야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뭐 강남이나 아니면 이 유망 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언제 사냐? 원래는 이게 부동산은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완전히 좀 부동산이 좀 떨어졌을 때 부양 정책을 쓰게 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쓰고 있지만 그 세계 경기가 무너졌어야 정상인데 무너지지 않고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는 바람에 지금 좀비처럼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8년도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그 무너진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미국이 뭐 리먼 파산이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강제 부양이 나선 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동산에 있어서 대출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좀 경매를 좀 보셔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도 시중은행에서 DTI, LTV 이런 거 따지는데 부동산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어려워지지 않으면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려워진다면 어떤 대책이 나오냐면 그 대출을 많이 해주는 식으로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이 아니라 수협이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90%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노리냐면 낙폭이 굉장히 큰 것들을 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20억인데 10억까지 떨어졌다. 그리고서 전세금이 뭐 15억인데 그럼 뭐 한 7억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전세 끼고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서민이니까 한 3억이 없잖아요, 돈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놓고 이제 가면 되긴 하겠지만 그게 또 더 바닥으로 떨어질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리스크 없이 사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억인데 10억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전세금은 15억인데 7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억짜리를 경매로 100%에 삽니다. 근데 한 번 떨어지고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떨어지고 들어가서 101% 정도 했으면 언제든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욕을 할 겁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그 한 30명, 40명 붙어가지고 그런 게 나오죠. 경매를 보면. 그래서 이게 70%까지 빠졌는데, 아니 80%까지 빠졌는데 어떤 놈이 101%에 낙찰을 받아요. 왜 그렇게 받을까요? 왜 그렇게 받냐면 경락자금 대출을 해줄 때 단독으로 101%에 들어가서 먹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80%까지 가서 30명 정도가 붙어서 101%에 받았다. 그럼 2등하고 격차를 봅니다. 그러면 아 이게 현재 시세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시세를 알 수가 없으니까 걔네들도. 그리고 거기에 감정평가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감정평가서가 100%라는 거는 100%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공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서류만 보고 얘네들은 오케이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선 90%까지 대출이 나오는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억인데 내가 10억 1000 이 정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100% 받을 수 있어요. 한 10개 나오면 10개 중에 그렇게 써버리면 10개 중에 한 5개는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90%까지 대출이 나오죠. 그리고선 1억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00 정도의 월세를 놉니다. 예. 그러면 내 돈 들어가는 게 없죠. 근데 지금 현재는 전세가 7억이기 때문에 전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버티는 거죠. 언제까지? 이게 올라갈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한 15억까지 올라가잖아요. 15억까지 올라가면 전세금이 한 10억까지 뜁니다. 15억 하다가 이제 7억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경락자금 대출을 갚고 전세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내 돈 들어가는 게 없죠. 근데 얘는 원래가 15억이었기 때문에 매매가가 20억까지 가고, 그리고 이게 전세가도 11억, 12억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그 돈을 빼서 1등주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딱 1가구 1주택인데 얘는 내가 10억 갖고 20억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나는 10억까지 번다 하더라도 거의 양도세를 거의 안 내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팔 수가 있는데 2021년도에 부동산 꼭대기까지 갔는데 그때는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다주택자는 아예 못 팔거든요. 1주택자밖에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경락자금 대출이 90%까지 나오는 그런 때를 노려가지고 월세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거의 한정적인 게 뭐 서울의 역세권 아니면 강남 이 정도. 근데 보면은 뭐 강남 같은 데도 뭐 풍납동이니 뭐니 이런 데 보면 뭐 좀 싼 아파트도 많아요. 예, 그리고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로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가 더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도 오히려 금리를 올렸을 때는 별로 위기가 안 오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리만 파산 있고 진짜로 막 그 구조적으로 무너지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75% 정도가 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대출을 풀어야 돼요. 지금처럼 LTV, DTI 이거 못합니다. 예, 그때는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기가 왔을 때 원래는 한 2021년도나 이제 22년도에 왔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방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손본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이제 안 오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데 뭐 그때를 노려서 그때 한번 들어가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예. 언젠가는 위기는 옵니다. 예. 위기는 오는데 절대 다주택으로 지방 같은데 그런 데는 오르지도 않고 사봐야 세입자한테 엄청 시달리고, 그리고 무피를 살 수 있는 데도 아니에요. 우량한 데를 사야지. 그래야지 오르고, 그리고 한 방에 벌고, 그리고 2021년도 같이 꼭대기 같이 올라왔을 때 그때 그냥 팔아버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위기가 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량한 지역이라 하면 결국 강남인데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0억인데 9억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1억이 보증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오히려 강남일수록 들어가기가 더 쉬워요. 1억 보증금을 낼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원래 전세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하고 매매가하고 붙을 때는 그때는 꼭대기란 말이에요. 매매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출이 나오고 월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데라야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데는 1억씩 보증금 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서민이 돈 없이 들어가기가 쉬운 데가 오히려 우량한 지역이지 월세 보증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올리지도 않아요. 토지, 상가 등의 비주택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토지, 뭐 건물, 그런 건 많이 했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그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보면 땅 짓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뭐 테크노바트 망했다, 뭐 어디 망했다, 다 망했잖아요. 예. 왜냐, 상권이 계속 바뀌고, 두 번째 온라인으로 쇼핑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예. 잃어버린 30년 된 지 한참 됐죠. 예. 그런 거 사봐야.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월세를 놓잖아요. 월세를 놓게 되면 그 월세 주는 사람의 수준을 봅니다. 월세 주는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자영업자 아니면 월급쟁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한테 내가 건물을 사서 내 노후까지 책임진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택연금 정도 빼놓고는 차라리 나라한테 돈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삼성전자가 들어왔어요, 서비스 센터가. 걔가 영원불멸할까요? 예. 한 2, 3년 있으면 뭐 노화되고 뭐 그러면 나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건물은 그냥 뭐 연예인이 뭐 어느 정도 올랐다, 그래서 강남에서 어느 정도 돈 벌고, 예. 그것도 다 네임밸류를 해서 이게 무슨 누구 빌딩이니 뭐 해가지고 그 팔아먹는 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고 실제로는 굉장히 뒤통수 만들 확률이 크고, 그리고 이 돈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기껏 해야 뭐 그냥 월급쟁이 아니면 그냥 일반 자영업자,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안정적입니까? 예. 절대 안정적일 수가 없고, 그냥 1등 주식에 25% 복리를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거기서 해지까지 한다면 그러면 나는 좀 어려울 때 그 몇 개 팔아가지고 생활비 쓰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복리로 올라가면. 예. 부동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되게 힘들어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되고 지금 산으로 많이 가는데, 상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음아파트도 뭐 실제로 오른 것도 아닙니다. 2006년도에 이미 14억을 찍었어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8억 3천까지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게 25억까지 갔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17억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25년 정도가 지났는데 3억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25억에 판다 하더라도 돈 번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제 세무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목동에 집을 샀다가 5년 전인가 팔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꼭대기에서 파는 거죠. 딱 1가구 1주택으로 갖고 있다가. 자기가 돈 번 게 아니래요.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는데 왜 돈 번 게 아니냐? 대출을 받은 거예요. 7억인가 얼마 대출을 받았어요. 자기 돈 3억 들어간 거죠. 그럼 뭐 3억 들어가서 10억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는 거다. 근데 7억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5%씩만 따진다 하더라도 얼마예요? 3,500이 1년에 나가는 거죠. 근데 20년 정도가 지나서 그렇게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번 게 없어요. 근데 양도세도 내고, 예. 그리고 이자는 하나도 안 까줬죠. 예. 거기다 종부세까지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번 게 아니다. 예. 실제로 내가 이제 거길 사용 수익을 하면서 했는데 진짜로 그 목동에 아주 썩은 아파트에서 개고생했다. 그 다음에 뭐 아들이 목동 집은 절대 팔지 말아라. 자기 결혼할 때까지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가외로 내가 목동에 아파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가오다시 잡는, 예,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한다. 예.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부를 일구는 법은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방법 빼고는 없다. 그리고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상가는 다 죽어나가는 상태고, 그리고 인구도 앞으로 더 줄기 때문에 뭐 지금 알리테무 같은 데는 엄청 싸게 팔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배달 같은 경우도 전부 뭐 그런 그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저기 없이 막 뭐 7층 8층에다가 뭐 차려놓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1층 상가가 그렇게 죽잖아요. 거기다가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태원이나 뭐 아니면 뭐 종로 뭐 이런데 예전에는 그 역세권이 굉장히 잘 되는데 거기가 싹 다 망하고 다 공실. 이태원은 아니지만. 그리고선 오히려 저희 구석진대 그런 데가 잘 돼요. 왜냐? 그런 데는 가성비가 좋거든.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얘네들 취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진 찍을 수 있으면서 인스타가 잘 되는 그런 데를 인테리어 잘 된 아주 가격 싼 그런 가성비 데이트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파스타 팔고 뭐 해가지고 2만 원, 3만 원 남기고 역세권에다가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데를 안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뭐 상가서부터 시작해서 뭐 월세는 더 극악이죠. 지방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샀다가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